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86번가입니다. 네. 42번가, 53번가 다 아니고요. 86번가가 왜 혹시 86번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나기 전에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오려고 아하, 했는데 놓쳤어요. 제가 영상은 봤거든요. 네. 86번가. 아마 86학번이신가?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86학번이냐, 86년생이냐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86년생 네, 그렇죠. 86학번이라. 잠깐 이제 지냈던 그 네. 동네 주소지가 맨하튼. 예. 네. 그래서 거기로 해서 아. 좋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86번가 쪽에 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86번가 가보셨죠? 아, 어퍼 이스트 그렇군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네. 어퍼 이스트입니다. 네. 그쪽에 계셨던 걸로. 네, 그쪽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요거 이제 회사 이름까지 쓰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대표님.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이 뭐뭐 중요한 것들인지 좀 먼저 좀 알려주시고 거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이번 네. 주부터 고용 데이터도 나오고 맞아요. 다음 주 되면은 또 물가 그러고 나서는 또 그렇지. 이제 어느덧 회의가 또 네네. 이제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채권 시장 보시면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연준이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연준이 어떠한 형식으로 반응을 할 것 같으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2월 달에 나왔던 각종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경제 지표는 모두 다 좀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온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얘기 안 해주셨고요. 아예 이제 인플레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죠. 네. 그래서 고용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구인 데이터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네. 아이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거 물가 압박이 계속 되겠구나. 월간 고용 순증도 50만 명 이상 그렇죠.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네.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그전 것들도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물가를 다 올리는 요인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가 데이터들도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모두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또한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다시금 급등세를 네. 펼쳤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연준이 향후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장에 3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확률도 거의 한 30% 정도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초 12월에 연준이 말했었던 점도표보다도 시장은 1회 낮게 최종 금리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1회 더 높게 혹은 장중에는 2회 더 높게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전환 이후에 이제 좀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또 빅스텝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냐라는 걱정이 되고 고용에다가 소비에다가 물가 이 3종 세트를 합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경기가 노랜딩 아니야라는 분위기까지도 좀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그런데 이제 연준의 멤버들도 굉장히 이에 대해 가지고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제가 봤었을 때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아주 핫했던 2월에 발표 데이터들 가지고서는 연준의 결정이 아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25bp. 네, 라는 네,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보폭으로 봐서는 3월에 의해서 여전히 25bp 인상을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금리 입장에서도 여전히 12월 점도표하고 같은 5에서 5.25 수준이지 않느냐. 예.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또
한 달 차에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데이터셋이 나올 때 이것 또한 지난달처럼 만약에 높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25bp 인상 그리고 최종금리 수준은 점도표는 1회 정도 높여 잡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연준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뜻밖의 가장 핫했었던 인물이 라파엘 보스틱 총재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 글을 하나 자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인플레를 낮추기에 충분한 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좀 매파적일 것 같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연방기금 금리를 5에서 5.25까지 인상하고 2024년까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긴 기간 동안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은 최종 금리를 5에서 5.25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게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다 가지고 와서 보통 언론에서 좀 매파적인 부분들을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좀 와전돼서 나왔었냐 하면 지금 이제 5에서 5.25라 하면은 현재는 4.5에서 4.75이니까 당장 다음 회의에서 보스틱 총재가 50bp 인상을 주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다음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고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전히 25bp 인상 속도에 대해 매우 확고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긴축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름 혹은 늦여름쯤에는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는 최종금리를 현재의 5에서 5.25에서 추가로 올리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확고하게 여전히 12월 달에 그다음에 2월 달에 생각했었던 거를 비록 2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유지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 금요일 날에 토마스 바킨 총재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낮은 금리 인상 경로, 이건 이제 25bp 인상을 뜻하는 건데요. 이거의 장점은 당신이 틀렸을 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정책을 사용하면서 그들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책에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폭을 줄여서 조심스럽게 해 나가면 그러면은 인플레에 대한 대응도 되면서 혹여나 의도치 않게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서 경제를 망가뜨릴 위험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방향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다 신중한 금리 인상 경로를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더 오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더 향상됩니다. 그래서 좀 이것 또한 비리기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매파적인 인사들의 말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핫했던 데이터를 받아들인 이후에요. 2월 FOMC 회의 결과 이제 받아보고 의사록을 보니까 3명 정도가 25bp 인상이 아니라 50bp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2사람은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제임스 블라드하고 메스터 총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시카리는 그렇게 거의 이제 재할인율 회의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카시카리까지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건데, 그럼 요 3인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블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사실 이제 블라드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직도 50bp 인상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죠. 이제 계속해서 빨리 올리는, 기왕 올릴 거면 빨리 올리자. 그래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 다른 2사람은 말을 조금 바꿨다는 거를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라드가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요거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물가 데이터가 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리는 5.25에서 5.5%로 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블라드가 12월에 점을 여기다 찍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2월에 나온 것 가지고서 의견이 바뀐 게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메스터 총재는 PC 물가가 그 뒤에 거의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 PC 물가까지 다 보고 나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린 이미 25bp로 감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려사항 중에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2월 회의에서 50bp로 반대 의견을 던졌을 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미 감속을 한 상황에서 굳이 가속을 하자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금리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2월 달에 인터뷰를 할 때 시장 이제 그 연준 점도표가 5에서 5.2, 그러니까 이제 사이값으로 보면 5.1인데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본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이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에는 별로 지금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연준이. 추가적으로 앞서 50bp 또 인상을 주장한 카시카리의 경우에도요. PC 물가가 나온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는 25bp, 50bp 둘 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bp를 굳이 막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보폭보다는 이제는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점도표를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길게 가져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선 다른 인사들은 똑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연준이 지금 현재 2월에 나온 그 어찌 보면 조금은 놀라운 그 지표들을 보고도 원래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야, 이 금리 이거 안 되겠다. 뭐 한 50bp 이상 더 아니면 2번 더, 3번 더 이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아주 매파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시각에서 별로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 정리가 되어서 나온 발언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에 장 끝나고 나왔었던 건데 크리스토퍼 월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2월에 그 발표된 경제 지표는 놀라웠다라고 하면서도요. 그 뒤에 만약 3월 FOMC 이전에 나오는 고용 및 물가 데이터가 다시 하락 추세로 나온다면 나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이제 5.1에서 5.4% 사이로 몇 번 더 올리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점도표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서 반면 다음 몇 건의 지표가 계속해서 너무 뜨겁게 나오면 1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 목표 범위 올해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변한 게 없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또 똑같이 높게 나오면 그러면은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말에 찍혔었던 12월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5에서 5.25, 그다음에 5.25에서 5.5 사이에 대부분이 몰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올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위원들의 말을 들어봐서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고 다만 이제 향후의 데이터가 또 똑같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요것들이 그대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겠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이제 3월 시작과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네. 이제 3월 데이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제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FOMC인데 사실 지난주까지 가장 걱정들 했었던 거는 이런 매파적 발언이나 국채 10년물이 막 다시 들썩이는 이런 상황 등이 시장에 또 한번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라고 조금 많이 쪼는 상황이었었는데 대표님이 이런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신 부분으로만 봐서는 오히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투자자분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기준점을 삼을 때에는 이러한 분석은 사실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일 거고 네. 그러면 실제 가격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차이를 또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시장이 더 나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타이틀은 좀 잘못 적어놨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 페드와치에 나와 있는 향후의 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채권 선물 시장이 반영하고 네네네. 있는 그런 확률을 넣어둔 것인데 당장 다음 회의에서 한 네, 25에서 30, 네, 이제 3월 회의에서 네. 25에서 30% 정도는 50bp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네. 보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지금 25bp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만큼은 비둘기적인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7월 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계속 25bp씩 금리를 올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7월에 보시면은 5.25에서 5.5 혹은 5.5에서 5.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연준의 12월 점도표는 5에서 5.25였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한 번을 만약에 연준이 점도표를 더 올린다라고
라는 거는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한 번밖에 요번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혹시나 두 번에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50%를 지금은 거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비둘기로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한 회 이상의 더 올라감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 연준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올 3월 데이터가 강하면 올리겠다잖아요. 네네, 그렇죠. 강할 것이다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이제 기준을 삼아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2월달 고용 보고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1월 보고서죠. 그러니까 봤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게 이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50만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었고, 네. 또 1월 소비자 물가도 6.3이 나왔을 때 또 컨센보다는 높았는데 뭐 주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세부 항목들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좀 깜짝 놀라고 시장 금리가 들썩였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숫자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네. 주에 나오는 그 비농업 부분 컨센이 저도 찾아보니까 한 20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만도 분명히 적은 거는 아니지만 지난달보다는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시장 금리가 막 널뛰기를 할 우려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으니까 네. 투자 요인은 조금 더 시장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지 않겠나. 네, 이렇게 네.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가격 반영이나 아니면 연준의 말들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그래도 좀 더 뜨겁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혹여나 이것이 연준이 또 인플레이션 초기에 실기를 한 것처럼 또 이게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예상치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이 떠나가지고서 네네네.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걱정도 실은 마음쪽 한 구석에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연준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을까 이유를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핫하게 나왔던 2월의 각종 데이터들이 여기에 일회적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는 네. 네. 이제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데이터 이제 CPI 나오고 나서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네. 사실은 계절 조정까지 되면서 전월 대비 숫자 같은 것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앞에 네. 게 수정이 가중치 수정이나 그게 있었죠 또. 예,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으로 딱 잘라서 그냥 가버리는 것 자체가 의미를 조금 이제 부여를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느꼈었고요. 네네. 다음으로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데이터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카시카리가 요즘 워낙 최강 매파다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가져왔고요. 음. 다음으로 월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날씨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는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감소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인데 요 얘기가 지금 몇몇 이제 소매금융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해 이제 크레딧 데뷔 카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1월 달에 카드 소비는 되게 좋았는데 2월 달에는 그 증가율이 현격하게 감소했다. 특히나 자동차를 제외한 카드 소비를 보니까는 이제는 마이너스까지도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또 하나 시장이 걱정을 했던 것이 이게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수요가 죽지를 않는구나.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이 되는구나라는 걸 걱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굉장히 좀 일회성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 뭘 보면 관련해서요. 근데 일회성 요소가 많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는 거죠 혹시? 제가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매 판매도 계절 조정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계절 조정치가 뭔가 코로나 전후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의 행태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실 때에 코로나 이전에는 예상치나 실제로 발표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말이나 연초나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12월 데이터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1월 데이터는 항상 플러스가 좀 크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거에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뭔 바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계절 조정치를 가지고 해보니 항상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뿐인데 우리가 1월에 소매 판매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계절성에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첫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사들 데이터를 보니까는 야외 활동,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류라든지 뭐 레크레이션 관련된 품목들의 소비가 과거 대비해서 좀 많이 좋았는데 근데 2월 들어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 이거는 날씨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거 두 가지가 이제 계절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숫자를 이제는 아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물가가 8% 올라갈 때도 네. 이거 다 마사지 들어간 거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까지 올랐는데 체감 물가는 사실 20%가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미국에서 스스로 우리 물가 상승률이 20%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이 여러 분야에 지금 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오차가 크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럼 중국이랑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의 통계 집계를 네.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하긴 우리나라 생각하면 좀 그건 좀 안 맞을 수는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네. 우리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인구의 규모라든지 우리 또 이거를 전산화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죠. 예.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조금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확실히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혼란을 많이 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겪고 뭐 요새는 계십니다. 뭐 GDP 볼 필요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 뭐 제대로 설명도 못 하는 것 같고. 그럼 뭘 보고 그럼 이 나라가 성장하는가 이런 건 뭐 차라리 시총 보는 게 더 편한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돈 되는 데이터는 따로 있다라고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다 그건 이제 보니 다음에 좀 번외로. 예,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 데이터도 보고 실제로 거기에서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각종 소매 판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걸 보면서 좀 비교를 해 보면서 그 네. 중간 어디 즈음이겠지라고 저희도 이제 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정 대표님은 네. 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정부 데이터를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해야 된다고. 정부나 연준 데이터는 뭐 이런 거. 예. 네. 네. 뭐 실수를 하더라도 같이 실수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제가 그거를 일단은 무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준으로 네네네. 삼고 네. 아니 뭐 주변 예전보다 것들을 좀 더 중요해진 지표가 있다거나 예전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 안 보고 나도 별로 안 보는 것 같다 이런 지표도 데이터도 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봐서 보긴 보는데 얘는 뭐 별로 볼 필요 없는 것 같다든지. 그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네. 다른 나라 지표들의 중요성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 예. 그러니까는 미국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죠. 예. 결국에는. 네. 아 미국이 이런 데이터를 내놨는데 네네. 다른 나라랑 이게 교차 검증을 좀 해봐야 얘네들 것도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가령 뭐 미국의 경기를 좀 향후에 이제 가늠을 해보려면은 네. 결국에 이제 중국 쪽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한국 쪽에도 그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 깜깜한 방에서 이제 물건을 그냥 눈 감고서 고르는 것 같이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과연 이제 그러면 연준은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할 때는 2월은 데이터가 높았는데 반대로 또 1월은 데이터가 당시엔 낮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2월 우리가 대비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쳐져서 상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12월 회의 당시에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에 2023년도 근원 PC 물가를 3.5%로 봤었습니다. 근데 2월달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을 때 연준에 있는 스텝들의 전망치를 보니 이게 내려갔어요. 3.2%로. 근데 그 뒤에 그러면은 요 회의 때까지는 2월에 나온 그 강력한 데이터를 못 보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는 강력하게 나와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럼 도로 3.5
아니면 좀 올라가면 3.6, 3.7 그러면은 뭐 한 번 정도 네네. 그때보다 더 올리거나 같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역시나 원로도 이런 아까 전에 말을 되풀이하면 1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1월 데이터를 참 긍정적으로 봤었나 봐요. 그게 마음에 들었었나 봅니다. 연준 위원들은 아 우리가 쓴 정책대로 인플레도 잘 내려가고 좋구나라고 했는데 2월에 영모션이 걸렸는데 그래도 12월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로 그냥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말장난일 수가 있으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스스로 좀 기준을 잡아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기준금리하고 근원 PC 물가지수의 차이만큼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게 한 1.5에서 1.6%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더 높게 그러니까 근원 PC 물가 대비 기준금리를 이 정도 더 높게 가져가면 그러면은 연준이 그래도 과거 평균적인 정책은 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나마 인플레를 좀 이제 컨트롤하기에는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건데 실제 이 이야기를 연준에서도 몇몇 인사가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는 예상 근원 PC 물가 대비 해가지고서 연준의 예상 최종 금리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는 이게 1.5에서 1.6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방심을 절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그럼 근원 PC 물가에 대한 예상이 낮아질 테니 한 번 더 올리는 거고 만약에 더 높게 나와서 물가가 좀 더 올려 예상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한 번 더 올리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끝자락에 긴축이 달하는 단계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연준이 아주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할까요? 어떤 거 혹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연준은 지금 해야 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네. 고용도 잘 해야 되고 네. 가격 안정도, 물가 안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나가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가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긴축을 너무 적게 해서 인플레를 못 잡을 위험도 있고요. 긴축을 너무 많이 해서 불필요한 침체를 야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이번에 긴축을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너무 적게 해서 인플레를 못 잡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폭을 크게 해서 올려나가자. 했죠 이미 네, 이건. 이미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단계가 지나왔고요. 네. 2단계, 3단계인데 이제 보폭은 낮췄는데 보폭을 낮게 가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짜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인지를 찾아 나가보는 단계에 지금 돌입을 한 겁니다. 그게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 번 더 올리니 덜 올리니 그대로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더듬더듬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 높은 금리를 이제는 뭐 동결을 하겠죠. 아, 네. 이걸 어느 정도 오랜 기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올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연준이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인플레 초기에 봤었던 그런 아주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하고는 지금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보고서 연준이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으니 저희들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요 이제 참고를 하실 때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언젠간 최종 목표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된다라고 할 테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하로 바뀌는 시점이 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그 이유는 지금 그리고 뭐 시장 반응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런 네. 일이 벌어질 때 뭐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건지. 만약에 최고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인플레만 딱 내려가는 것이죠. 인플레만 딱 잡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높은 이 인플레이션에서 정말로 이 뭐 그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기대 인플레가 너무 올라간 혹은 돈을 너무 풀었었던 그런 요인들이 싹 제거되면서 인플레는 내려오고 경기는 아주 그래도 좀 건전하게 흘러간다라고 네. 하면은 시장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제일 좋지 않은 거는 인플레가 내려오지 않는데 경제는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를 향해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리가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인플레를 보고 높게 유지가 돼야 되냐,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느냐라는 걸로 이제 투닥투닥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사실 뭐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어느 쪽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가고 진짜로 우리가 코로나 때에 겪었었던 이례적인 게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걸 보면서 이제 연준도 사실 그러니 그걸 잘 모르니까는 차근차근히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금 이제 FOMC 회의까지가 이제 얼마 남은 거죠? 20, 21일이니까 20, 21일 한 2주, 3주. 네. 네,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정도 남았네요. 그때까지 어떤 저 뭐 이벤트들 혹은 뭐 일정들이 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이번 주부터가 시작입니다. 고용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요. 일단 오는 수요일에 구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구인 데이터. 네, 잡 오프닝이라 그래서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낸 거, 네. 요 숫자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은 많이 높습니다. 실업자 한 명당 거의 2개 가까이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업자가 일자리보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업자보다 일자리 난 게 더 많아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참 상황이다. 드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은 것이죠. 아. 더 높은 대우를 요구를 하니까요. 근데 과연 이것이 내려가느냐? 음흠. 두 번째는 금요일 날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월간 고용 순증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아마도 고용 중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부터 연준 위원들이 이제 회의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는 침묵 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 침묵 기간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고용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연준 위원 중에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에 응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침묵 아니다라고. 기간 전에. 네, 그렇습니다. 침묵 네. 기간 이후엔 통화 정책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요게 이제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은 말을 이렇게 못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이함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가는 그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CPI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네요. 예, PPI도 나오고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다 여기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나왔을 때 만약에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시장의 기대치를 조정을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면 뭐 이젠 너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연준의 나팔수라고 불리는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의 트위터를 이제 11일부터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분한테도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침묵 기간엔. 연준 위원들이. 직접 표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곧바로 티밀하우스 기자가 글을 써가지고서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지금 사실 고려하고 미국은 있다. 이런 거 참 이렇게 잘하는 했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야구 선수들 이적할 때나 뭐 그때도 보면은 네. 그게 다 흘려놓잖아요. 일부러.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론도 조금 보는 것 같고 트위터도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적응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한 앞으로 2주 동안 투자 전략이 여기에서 지금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번 그렇습니다.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랑 다음 주 나오는 물가 지표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어야 이 분위기가 가열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색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또 팁을 주신다라면 네. 대략적으로 전망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일단은 워낙에나 그 전 달에 숫자가 높게 나왔었고 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은 첫 달 혹은 두 번째 달까지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가가 예상보다 저는 그래서 높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물가 예상치 나오는 걸 보니까는 이미 좀 지난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상한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고용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구인 쪽을 저는 주목을 하는데 네네. 결국은 이 구인부터가 꺾여야 된다. 이고 여러 이제 민간 기관들이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조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런 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는 구인이 지금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구인 쪽은 좀 꺾여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구인 쪽은 좀 꺾일 걸로 보이고, 만약에 얼마 정도 나오면 우리가 요 정도면 꺾였다, 혹은 이건 좀 힘드네, 이거 수치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오면, 물론 이제 그때 돼서 알려주시겠지만 네, 구인은 한 1,000만 초반 정도 1,000만 초반 나오면 예. 요 정도면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뭐 괜찮은 숫자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 만약에 이게 한 뭐 1,500만, 2,000만 이렇게 나왔다,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지금 뭐 한 1,050만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보단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럼 한 900만 이렇게? 그렇게 변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900만 나오면 되게 땡큐예요? 너무 땡큐죠. 예. 알겠습니다. 네. 월간 고용 보고서 요거는 네, 월간 고용 보고서는 지금 예상치 자체가 20만 그렇죠. 네. 예, 뭐 초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은 지금 ADP 비농업 고용 순증도 보면은 쏘싸다. 예, 10만 후반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19만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앞자리가 변하는 거는 일단 시장이 사실 좀 뭐 숫자가 반응하는데, 작으면 예.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요. 그래요? 튈 때가 네.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막 고용이 좋으니까, 이렇게 고용 좋으면은 뭐 다시 더 좀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이 20만이면 그 이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18만, 19만 나오는 건 땡큐다 이거죠? 네, 뭐 나쁘지 네, 않다. 네. 땡큐. 땡큐입니다. 구인 보고서에서는 1,000만 이하면 땡큐고. 그럼 완전 땡큐입니다. 근데 한 몇십만 요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1,000만 이하면 땡큐다. 네. 네. 오히려 고용 보고서 부담보다는 다음 주 나오는 물가 지표가 더 긴장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 뭐 코어도 그렇고 전월 대비 0.4 정도여서 여전히 이제 뭐 그 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걸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난달이 MOM 기준으로 전월비 상승을 해버리니까 네. 머리가 복잡해졌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사실 이거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주거비이고요. 주거비. 예, 왜냐하면 주거비의 선행 데이터인 집값은 네. 상승률이 완전히 다 꺾여 있는데 네네. 이게 원래는 한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주거비도 내려가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비에 저는 모든 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가 그 선행 데이터를 따라서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네.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상치 수준. 네네. 네, 그렇게 주거비 좀 미리 아는 데이터 이런 것도 혹시 없습니까? 주거비 보통, 예측에 예. 좀 앞선 데이터. 그래서 주거비를 앞서서 이제 집값 동향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네. 결국 네. 집값이 움직이고 나면 시차를 두고서 그 다음에 주거비도 움직일 것이다 하는데 그래서 다들 그걸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쯤이면은 피크 아웃을 해야 되는데 싶은데 계속 피크 아웃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네. 저희도 데이터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언제쯤 떨어지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이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CPI의 주거비가 핵심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비.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소매 판매는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이례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2월의 데이터는 뭐 약간 증가 정도 꽤나 이제 부진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소매 판매는 좀 생각합니다. 아마 전보다 훨씬 낮아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생산자 조금 물가 내릴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가 사실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 나면 생산자 물가에 대한 그림은 거의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실 1월 FMC 때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하던 중이었었거든요. 네. 단기채 뭐 2년물이라든지 10년물 금리가
뭐 4% 중반 3%대까지 갔었으니까 사실 뭐 연내에 특히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두지 않았다가 지금은 채권 시장의 반응은 또 정반대로 바뀌어 있거든요. 요 3월 FMC가 끝나고 나서 채권 시장에 대한 반응에 가장 중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또 되돌아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로서는 연준은 의견이 바뀐 게 없으니 3월 데이터를 보아야 되고 만약에 3월 데이터가 높다라고 하면은 지금 채권 시장이 반영해두는 그 가격 수준으로 연준의 예상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이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정도밖에 안 올린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비둘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것이고요. 한 단계 금리 인상 정도로 그치게 되면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물에 대해 가지고서 뭐 4%에서 지금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네네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서 금리가 조금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안정될 수 있는. 예, 예. 예.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여기서 금리만 조금 더 진정된다라고 그러면 네. 사실 뭐 기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도 지금 감을 잡고 계신 우리 네, 정광훈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우리 대표님은 저 86번가에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뜨문뜨문 올라옵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예, 예. 일주일에 하나씩. 그것도 이렇게. 좀 빡세시군요. 이게. 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이게? 예. 아니면 저 우리 대표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 그 정도만 그냥 하겠다. 더 궁금하면 그냥 차라리 3%로 와라 뭐 이런 이제 뜻으로 저희가 이해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겠죠? 네. 3%도 이제 매주 월요일에 나오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광훈 대표님. 근데 정말 그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 뭐 별명이 빛광우라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이제 들었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되게 대본 따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따로 않습니다. 안 하시는 예, 예, 거잖아요. 예, 네. 딕션도 너무 좋으시고.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톤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잠자리 참 좋다는 의견들도 좀 있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노력하면 제가 성대모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광훈 대표님. 네. 비슷하죠. 자, 우리 정광훈 대표님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고요. 혹시 뭐 빼놓으셨다, 이거는 내 꼭 얘기해줘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연준에 대해 갖고 굉장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막 과격하게 올려나가는 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예상치 편차가 큰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금리를 조심스럽게 나가는 단계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뭐 연준이나 금리나 아니면 이런 매크로에 따른 영향은 점점 그래서 줄어나갈 것이다. 과거 1년하고는 다르게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광훈 대표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아침 시간에 아마 다음 주에 오시죠? 네, 맞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 때문에 고민이라는 청취자분 모셨습니다. 어떤 고민이십니까? 아파트 구입을 고민 중인데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망설여져요. K뱅크 아담대 모르세요? 최저 4%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금리가 자주 바뀌니까. 어허이, K뱅크 아담대 모르세요? 5년간 고정금리인데. K뱅크?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죠? 요새 다들 힘드시잖아요. 바로 알아봐야겠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K뱅크 앱 딱 켜고 3분이면 오케이.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해당 금리는 2월 1일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네. 오늘 이제 3월 6일이죠. 네. 이제 개학하고 이제 본격적인 한 학기에 또 시작이 되었겠군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은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3월에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때가 뭔가 이렇게 진짜 좀 시작하는 느낌에 항상 뭔가 출발의 이미지가 출발의 상당히 이미지가 좀 강하죠. 있죠. 예. 또 예전에 또 우리 상장기업들도 이 3월 결산법인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아, 한때는. 그렇습니까? 요즘은 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12월 결산으로 대부분 다 수정이 되어 있지만은 좀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네네네. 자, 하여튼 이 3월달 여러분 좀 힘 좀 많이 좀 내셔야 되는데 누구죠? 그 출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진? 출발? 이 김동률. 김동률. 네, 그래서 신학기에 많이 여기저기 들려오는데요. 그렇군요. 오늘 그 노래를 끝으로 불러주시나요? 아니요, 이제 그 노래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좀 멜론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네, 네, 음원 맞습니다.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그 음악을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네. 항상 멋있습니다. 아니요. 네. 지금 요새는 저도 이제 아까 3월이 뭐 출발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네. 상당히 막 텐션이 올라와 있어요. 음흠. 그리고 뭐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싶고 좀 시각을 좀 뜬 시각을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아까 이제 그 정광호 대표님도 저런 분이 강하게 어떤 투자의 성향을 드러낸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긴 했었지만은 네.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많이 습득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많이 실제로 행동해보는 것들을 지금 3월에 해볼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장이 네. 좋다 안 좋다 뭐 FMC가 어떨 거다라는 거 가지고 머릿속에만 계속 꽉 담고 있다 보면은 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그렇죠. 스텝 뭐. 바이 스텝이라고 또 뉴키즈 온 더 블록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한때 뭐 저희 때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네. 시도를 해야 네.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또 커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 또 배워갑니다.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우 비비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네. 수요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